파트 1 오프닝 7번 팔리지 않은 집 8번째 구매자의 계산서 동네에 10년 넘게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외벽은 멀쩡하고 마당도 넓은데 계약서를 쓰러 온 사람마다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다가 조용히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2014년에는 두 번이나 매물이 나왔지만 예비 단계에서 원매자들이 흩어졌고 2016년에는 해외 자본까지 거론되었으나 본입찰조차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사모펀드 JC 파트너스가 우선 협상권을 쥐었지만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문턱에서 좌초했고 2023년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실사까지 마친 뒤 추가 자본 부담을 이유로 발을 뺐습니다. 2024년에는 MBK 파트너스가 단독으로 입찰서를 냈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예비 입찰에 이름을 올렸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본입찰에서 사라진 자리에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그리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남았고 산업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를 7번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인가라는 질문이 시장에 떠도는 이유는 이번에도 지하실 계단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지하실을 금융의 언어로 바꾸면 규제 자본에 갭이 됩니다. 매매가는 지상층의 가격이고 지하실 보수 비용은 인수 후 투입해야 하는 자본입니다. 앞선 원매자들이 걸어나간 이유는 지상층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지하실 보수 견적이 매번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거래의 특징은 구매자가 처음부터 보수 견적 1조 원을 제시하고 들어왔다는 점이며 그 1조 원이 무엇을 정확히 메우는지 그리고 그 뒤에 남는 여유가 얼마인지가 이 딜의 전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DB 생명 딜의 표면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그 이면에 설계된 구조적 핵심 로직과 통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한투 1조 증자와 기본 자본 마이너스 3,567억의 정확한 일치. 투자 설명서 첫 장에는 총자산 16조 5,576억 원, 700여 명의 전속 설계사, 보험 계약 마진 8,485억 원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 숫자들은 전부 사실이지만 이 딜의 무게중심이 아닙니다. 무게중심은 2026년 1 분기 말 지급 여력 비율, 경과 조치를 적용하면 186.1%이고 적용하지 않으면 74.5%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 전 기본 자본은 마이너스 3,567억 원,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은 마이너스 25.2%입니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걷어내면 손실을 흡수할 자본이 음수라는 뜻이며 이 회사는 규제 유예와 보안자본 위에 서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날짜 하나를 겹쳐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기본자본 지급 여력 비율 규제를 시행하며 기준선을 50%로 정했습니다. 요구자본을 약 1조 3천억 원으로 놓으면 기본자본은 약 6,500억 원이 있어야 하고 현재 마이너스 3,567억 원에서 그 지점까지 올라가려면 보통주로 약 1조 원이 필요합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매각 측에 제시한 증자 계획이 최대 1조 원입니다. 두 숫자는 우연히 비슷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1조 원은 성장 자본이 아니라 규제 기준선에 발끝을 걸치기 위한 최소 자본이며 그 위에 남는 여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금리가 한 차례 더 내려가거나 계리 가정이 한 번 더 보수화되면 같은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착시는 한 겹 더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적힌 해약 환급 금준비금은 235억 원이지만 지금 여력제도상 아직 쌓지 못한 부족분은 7,755억 원에 이릅니다. 이 부족분은 향후 이익이 나더라도 배당보다 먼저 준비금 적립에 묶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넣는 1조 원은 들어가는 길은 있지만 나오는 길은 수년간 닫혀있는 자본입니다. 2025년 산업은행이 5천억 원을 증자했는데도 경과조치, 전 지급 여력 비율이 70%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이 회사의 자본을 넣는 행위가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독의 크기 자체가 규제로 계속 재측정되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왜 이 계산서를 들고 들어갔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답은 보험 영업에 있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 지주 순이익 1조 9,150억 원 중 한국투자증권이 1조 7,311억 원, 90.4%를 벌었습니다. 한 엔진이 그룹을 끌고 가는 구조이고 그 엔진은 증시 사이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의 17조 원 자산은 증권사가 발굴하고 구조화한 부동산과 인프라딜의 셀다운 물량을 받아주는 내부 앵커 출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수 기간이 짧아지면 신규 딜 여력이 커지고 보험 계약 마진 상각이라는 예측 가능한 이익은 증권 이익의 변동성을 눌러주는 완충제가 됩니다.
시장이 이 그림을 한국판 버크셔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그림은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정확히 이 구조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아폴로는 아테네라는 연금보험사를 세워 합병했고, KKR은 글로벌 애틀랜틱을 인수했으며, 블랙스톤과 칼라일, 브룩필드도 각자의 방식으로 보험사를 연구자본의 저장고로 삼았습니다. 보험 부채는 만기가 길고 이탈이 느리며, 그 부채를 받쳐줄 자산을 사모대출과 인프라로 채우면 운용 수수료와 스프레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보험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10년짜리 조달선을 사는 것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논리는 이 모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문제는 번역이 아니라 문법입니다. 미국에서 이 모델이 작동한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본 규제와 자산 배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모펀드가 같은 시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 매물 자체가 증언합니다. JC 파트너스는 우선 협상권까지 얻고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넘지 못했고, MBK 파트너스는 단독 입찰에도 거래를 종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한 JKL 파트너스는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회수의 문 앞에서 수년째 서 있습니다. 한국의 보험 규제는 보험사를 자본 공급자로 쓰려는 주체에게 먼저 자본 공급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사모펀드는 이 증명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적격성 관문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모델의 분모를 결정하는 두 번째 문법, 즉 지급 여력 제도의 위험 계수와 계열사 자산운용 한도는 지주 회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체 투자의 자산을 배분할수록 요구 자본이 늘어나고, 요구 자본이 늘면 기본 자본 기준선이 다시 올라갑니다. 시너지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상화 자본이 더 필요해지는 되먹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딜의 실제 핵심 동의는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1조 원 증자가 기본 자본 50%를 넘어선 뒤 얼마나 버퍼를 남기는가입니다. 둘째, 계열사 한도와 위험 계수 안에서 실제로 그룹 딜에 배분 가능한 자산이 얼마인가입니다. 셋째, 해약 환급 금준비금 부족분이 해소되어 배당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이 셋을 빼면 남는 것은 시장조사 대상인 그룹 이익 기여도 0.7%의 보험사이고, 그 보험사 인수로 그룹 자기자본이 익률 29.7%가 희석되는 것은 증권사 리서치조차 불가피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위치도 무게중심의 일부입니다. 산업은행은 이 회사에 2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넣었고, 7번째 시도를 무산시킬 정치적 여유가 없습니다. 인수 후보들은 매각 전 사전 증자를 1조 원 안팎으로 요구했고, 산업은행은 5천억 원 안팎을 검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5천억 원의 간극이 협상의 실체이며, 본입찰의 복수 후보가 남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은 매도인에게 대체 카드가 있다는 신호인 동시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예비 단계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은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주체조차 이 자본 산식을 감당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신호입니다. 보험 운영 시너지가 없는 증권 지주가 대형 생보사보다 이 산식에서 유리할 근거는 자산 운용 시너지 하나뿐이고, 그 시너지는 앞서 본 대로 규제가 분모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일지에 대한 답은 결국 이 분모를 SPA 단계에서 누가 얼마나 나눠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파트 3 거버닝 로직, 잃지 않기 위한 1조 원, 사는 재보험사 공동 투자자로 쪼개는 법. 설계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서 구조를 짭니다. 이 딜에서 그 원칙은 수사가 아니라 산수의 결과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 매입에 약 3,500억 원 후속 증제 1조 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총 투입은 1조 3,500억 원입니다. 5년 뒤 순자산이 2조 4천억 원까지 회복되고, 시장이 정상화된 중형 생보세 주가 순자산 비율 0.5배를 준다면 지분 가치는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 사이 배당은 해약 환급 금준비금 적립에 막혀 0에 가깝습니다. 내부 수익률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이고, 자, 총자산 17조 원의 ABL 생명이 실제로 거래된 0.3배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12%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0.65배에서도 싼 퍼센트에 그칩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단독 기준으로는 자본 비용을 넘지 못합니다. 이 구조는 엑시트 내레이티브보다 다운사이드 해지의 극도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 보험사를 팔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유하기 위해 삽니다. 매각 서사가 존재하지 않는 자산에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변수는 출구 배수가 아니라 투입 자본의 크기와 그 자본이 잠기는 기간뿐입니다. 따라서 설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는 분모를 줄이는 것, 즉 1조 3,500억 원 중 자기 돈으로 들어가는 몫을 최대한 남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 딜의 진짜 협상은 가격이 아니라 분담 비율이며 분담 상대는 3명입니다. 첫 번째 상대는 매도인 산업은행입니다. 인수 후보들이 매각 전 사전증자로 1조 원을 요구했고 산업은행은 5천억 원 안팎을 검토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간극 5천억 원은 그대로 인수자의 내부 수익률 5%포인트에 해당합니다. 산업은행은 이미 2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넣었고 일곱 번째 실패를 감당할 정치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협상력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설계자라면 사전증자 규모 외에 두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하나는 클로징 시점의 경과 조치, 전 지급 여력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가격 조정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준비금 부족분과 계리과정 변경에 대한 특별 배상입니다. 자, 알려진 이슈는 진술보장보험이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조항 없이는 정상화 리스크가 전부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사전증자의 일부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신종자본증권 형태로 잔류시켜 정상화 실패 시 매도인도 손실을 나누게 하는 안은 수용 가능성이 낮지만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는 것만으로 사전증자 규모를 끌어올리는 지렛대가 됩니다. 두 번째 상대는 재보험사입니다. 금호생명 시절부터 남아있는 고금리 확정형 계약군은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부채를 부풀리고 요구 자본을 키웁니다. 이 블록을 공동재보험으로 넘기면 금리 리스크와 해지 리스크가 재보험사로 이전되고 요구 자본이 줄어듭니다. 동양생명이 알지 A와 2천억 원 규모로 체결한 선례가 있고 감독 당국도 실질 위험 이전이 확인되는 한 이를 인정합니다. 2,500억 원 규모 출재를 가정하면 증자 필요액이 1천억 원에서 1,500억 원 줄어듭니다. 설계자라면 이 계약을 클로징 이후의 선택지가 아니라 클로징의 선행 조건으로 못 박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에 재보험 체결을 조건으로 넣으면 재보험사의 실사 결과가 곧 매도인에 대한 추가 협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대는 공동투자자입니다. 지주가 1조 원을 직접 출자하면 이중내벌이 지비율이 122%에서 130% 관리선에 근접하고 이를 지키려면 4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자본성 조달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험 중간지주 격의 특수 목적 회사를 세우고 재무적 투자자에게 20에서 30%의 소수 지분을 배정하면 지주의 연결 부담이 줄고 자본 잠김이 분산됩니다. 투자자에게는 이사회 한석과 자본 결정 협의권만 주고 거부권은 주지 않습니다. 대신 카디프 생명 볼트온이 진행될 때 우선 참여권을 얹어줍니다. 자본을 나누되 통제는 나누지 않는 것이 이 배치의 원칙입니다. 여기까지가 분모를 줄이는 설계라면 남은 절반은 분모가 다시 커지지 않게 막는 설계입니다. 1조 원 증자를 한 번에 넣지 않고 보통주 6천억 원을 먼저 넣어 기본 자본 50%를 넘긴 뒤 나머지 4천억 원은 지급 여력 비율이 특정선 아래로 떨어질 때만 집행되는 조건부 약정으로 묶습니다. 자본을 넣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넣지 않는 것이 하방 방어의 절반입니다. 2028년에 콜이 도래하는 2023년 발행 신종자본증권 2,160억 원과 후순위채 2,100억 원은 지주 신용도로 차환하되 기본자본 규제가 보통주 대체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 4천억 원의 우발 부담을 자본 계획에 미리 적어둡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회사 편입 승인이 불발될 때 위약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규제 해제권을 확보하고 김병철 대표 체제와 외부 영입 인력의 잔류를 클로징 조건에 연결합니다. 이 배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보험사가 돈을 벌 필요는 없고 돈을 잃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 딜에서 기대하는 수익은 보험사안이 아니라 증권사의 셀다운 회전율과 그룹 이익의 변동성 완화라는 바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자체는 철저히 중립, 즉 손실 없음을 목표로 설계되어야 하며 정상화 자본의 절반 이상을 매도인과 재보험사와 공동투자자에게 넘기지 못한다면 이 딜은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폴로가 아테네를 설계할 때도 수익의 원천은 운용 수수료였고 보험사 본체는 부채와 자산을 정밀하게 맞추는 방어 장치였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서도 순서는 같습니다. 방어가 먼저이고 시너지는 그 다음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 205.7%는 경과 조치를 걷어내면 70.99%가 됩니다. 재무제표에 적힌 준비금 235억 원 뒤에는 7,755억 원의 부족분이 있습니다. 2025년은 계리가정 변경으로 보험 계약 마진을 조정하며 순손실을 냈고 2026년 1 분기 278억 원 흑자는 그 조정 뒤에 기저효과인지 구조적 회복인지 아직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실체보다 두 겹 양호하게 보이도록 되어 있고 인수자는 그 두 겹을 모두 벗긴 숫자를 유일한 내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너지로 포장된 대체투자 역량은 그 자체가 뇌관입니다. 부동산과 사모대출은 지급 여력 제도에서 위험 계수가 가장 높은 자산군이고 자산을 배분할수록 요구 자본이 늘어 기본 자본 기준선이 다시 올라갑니다. 증권사가 구조화한 딜의 셀다운 잔여분을 보험사가 흡수하는 구조는 감독 당국과 계약자의 눈에 팔리지 않은 자산의 내부 처리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시너지가 커질수록 평판과 법률 리스크가 함께 커지는 구조이며 이는 경쟁 우위가 아니라 이해상충의 다른 이름입니다. 교차 위험은 네 갈래로 터집니다. 첫째,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면 고금리 확정형 부채가 팽창하고 경과 조치 전 지급 여력 비율이 다시 내려가며 버퍼가 연긴 1조 원 증자는 즉시 재산정 대상이 됩니다. 둘째, 코스피가 조정받으면 그룹 이익의 90%를 내는 증권사의 이익이 급감하고 보험 증자 재원과 증권 위험 자본 수요가 같은 지주 안에서 충돌합니다. 셋째, 2027년 기본 자본 규제와 2028년 자본증권 콜 도래가 겹치면 차환이 아니라 보통주 대체가 요구될 수 있고 그 순간 추가 보통주 4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넷째, 이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외 부동산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손상이 발생하면 손실 흡수 여력이 없어 곧바로 감독 조치 대상이 됩니다. 나비 효과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추가 증자는 지주 이중 레버리지를 끌어올리고 신용평가사는 아웃룩을 낮추고 지주와 증권사의 조달 비용이 오릅니다. 조달 비용 상승은 이 증권사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깎고 그 순간 보험 인수의 유일한 근거였던 셀다운 앵커 논리가 무너집니다. 시장은 한국 투자금융지주를 증권 순수 종목이 아니라 보험 디스카운트를 아는 그룹으로 다시 분류하고 지주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내려갑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목표 주가가 줄줄이 하향된 것은 이 재분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고리는 회수 경로의 봉쇄입니다. 배당은 준비금에 막히고 매각은 시장이 보험사를 잡은 싸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구도에서 성립하지 않으며 7번 팔리지 않은 매물이 8번째로 시장에 나오는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가장 서늘한 신호는 대형사의 불참입니다. 전산과 계약 관리와 자산운용 조직을 통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본입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카드를 쥔 주체가 이 자본 산식을 감당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자리에 보험 운영 시너지가 없는 증권 지주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다음 날 들어섰습니다. 사이클의 정점에서 자본 집약 자산을 사는 것은 역사적으로 손실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이 딜의 진짜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금이 아니라 증권 사이클의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돌려야 합니다. 앞선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가격은 지분이 아니라 총자본 투입이고 그 자본은 세 상대에게 나눠 넘기며 넣지 않아도 되는 자본은 넣지 않고 통제는 나누지 않으며 핵심 자산은 이익이 아니라 무손실을 목표로 삼고 수익은 그 바깥에서 거둡니다. 여기에서는 1조 원이라는 숫자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배치의 순서이고 그 순서는 자본이 없는 사람이 판을 짤 때 더 절실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제가 이 구조를 제 개인 딜룸에 적용한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경과 조치 전 숫자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겉으로 보이는 지급 여력 비율이 있고 유예와 관행과 낙관을 걷어낸 실제 숫자가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를 만든다면 회원 수가 아니라 유료 전환율과 이탈률이 경과 조치 전 숫자이고 소규모 신디케이트를 꾸린다면 참여 의사가 아니라 실제 송금 약정이 그 숫자입니다. 한국 투자금융지주가 186%가 아니라 74.5%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듯이 설계자는 자기 판에 가장 보수적인 지표 하나를 정해 그것만 봅니다. 대부분의 주니어가 판을 짜다 실패하는 이유는 자본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과 조치 후 숫자를 보고 자본 갭을 과소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분담 상대 3명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딜에서 산업은행은 문제를 만든 쪽이었고 재보험사는 위험을 전문적으로 사는 쪽이었으며 공동투자자는 자본은 있지만 판을 짤 능력이 없는 쪽이었습니다. 어떤 판에도 이 세 역할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 3년차가 지역상가 리모델링 신디케이트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자, 공시를 만든 임대인이 산업은행입니다. 그에게 사전 증자에 해당하는 무상 임대 기간이나 공사비 일부 부담을 요구하고 준공 시점 임대료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가격 조정 조항을 넣습니다. 하자와 공기 지연을 사는 시공보증보험이 재보험사입니다. 이 계약을 착공의 선행 조건으로 못 박으면 보증사의 실사가 곧 임대인에 대한 추가 협상 근거가 됩니다. 선임대 확약을 해주는 입점업체가 공동투자자입니다. 그들에게 수익 배분은 주되 설계 변경에 대한 거부권은 주지 않습니다. 이 세 상대가 확보되기 전까지 설계자의 자기 자본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부 투입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1조 원을 6천억 원과 4천억 원으로 쪼개 두 번째 몫을 트리거에 묶었듯이 설계자는 자기 시간과 돈과 평판을 한 번에 넣지 않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든다면 첫 100명이 유료 전환되기 전에는 콘텐츠 제작 시간을 주당 몇 시간 이상 넣지 않는다는 상한을 정하고, 신디케이트라면 약정 금액의 일정 비율이 실제 입금되기 전에는 법무 비용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자, 자본이 없는 사람의 유일한 자본은 시간과 평판이며 이 둘은 회수가 불가능한 자본이기 때문에 조건부 투입 원칙이 더 엄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통제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특수목적 회사에 재무적 투자자를 들이되 이사회 한 석과 협의권만 주는 배치는 자본을 빌리는 사람이 가장 쉽게 잃는 것이 자본이 아니라 결정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설계입니다. 자, 커뮤니티의 후원자에게 수익을 나누더라도 콘텐츠 방향에 대한 거부권은 주지 않고, 신디세이트의 앵커 출자자에게 우선 참여권을 주더라도 딜 선정 기준은 설계자가 갖습니다. 대신 다음 딜에서의 우선권처럼 미래의 옵션을 얹어주면 현재의 통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제권입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불발될 때 위약 없이 빠져나오는 규제 해제권은 판을 짜는 사람이 자기 실패의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는 습관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승인이나 확약이나 전환율 같은 외부 관문이 있고, 그 관문을 넘지 못했을 때 어디까지 손실을 인정하고 철수할지를 시작 전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는 판은 하나금융이 2023년에 걸어나간 것처럼 걸어나갈 수 있는 판이 아니라 걸어나가지 못해 계속 자본을 넣는 판이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 모듈의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돈을 벌 필요가 없고 잃지만 않으면 된다는 원칙은 자본이 없는 설계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폴로는 아테네에서 보험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고 운용 수수료로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보험사에서 0.7%의 이익 기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셀다운 회전율에서 수익을 기대합니다. 설계자의 딜룸도 같습니다. 커뮤니티 자체는 운영비를 겨우 맞추는 무손실 구조로 두고 수익은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딜 소싱과 자문과 소개에서 거둡니다. 뉴스레터 자체는 무료여도 되고 스터디 모임 자체는 회비가 회식비로 끝나도 됩니다. 그 판이 만들어내는 장기 부채, 즉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관심이 곧 연구자본의 저장고이며, 그 저장고에서 무엇을 사서 배분하느냐가 마이크로 운용사의 본업입니다. 아폴로가 보험사를 사지 않고 만들었듯이 설계자도 저장고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사의 불참을 읽는 눈입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본입 차례 오지 않은 것은 정보였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려는 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주체가 왜 들어오지 않았는가를 먼저 묻는 습관은 자본 없이 판을 짜는 사람이 승자의 저주를 피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답이 없다면 그 판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이 있다면 그 답이 바로 설계자가 넘겨야 할 위험의 목록이며, 그 목록을 세 상대에게 나눠 넘기는 순간 판은 설계자의 것이 됩니다. KDB 생명 딜의 무게 중심은 지분 가격이 아니라 규제 자본 갭 1조 원이었고, 그 갭의 버퍼는 0이었으며 설계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갭을 매도인과 재보험사와 공동 투자자에게 얼마나 나눠 넘기느냐였습니다. 아폴로와 아테네가 보여준 연구 자본 모델은 한국에서도 번역될 수 있지만 그 문법은 자본이 아니라 방어의 순서로 쓰여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해서 산업은행의 협상 테이블이나 금융지주의 인수위원회 혹은 글로벌 사모펀드의 보험 딜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하이스피드, 엔드.